사랑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가슴 시리고 저절로 먼 산을 응시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아주 많이 그리웠다고, 늘 생각했다고 말이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에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7번째 챕터 유럽의 근대화와 르네상스에서 강력해진 국왕의 권력을 보도록 할게요. 강력해진 국왕의 권력. 절대 왕정 시대. 중세 말기부터 영주들의 힘이 차츰 약해지면서 국왕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 봉건 영주들에 의해 여러 개로 나뉘어졌던 나라가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통일됐는데, 이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무역이나 전쟁을 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16, 17세기가 되자 왕의 세력이 매우 커져 왕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왕권 국가가 되었다. 서유럽에서 이 절대 왕권 국가를 이룬 나라는 에스파냐였다. 필리페 2세가 왕위에 오를 무렵의 에스파냐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였고 1588년 127척의 군함으로 구성된 천하무적 함대를 자랑하고 있었다. 필리페 2세는 이러한 군사력으로 프랑스와 싸워 이기고 지중해 여러 섬을 차지했다. 영국의 절대 왕정은 15세기 말 헨리 7세 때 시작돼 엘리자베스 1세 때에는 가장 번성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훌륭한 정치가였다. 그녀의 주위에는 능력이 뛰어나고 충성된 신하들이 많았다. 여왕은 나라 안에 산업을 일으키고 영국 국교회를 확립해 나라를 안정시켰다. 군대를 일으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칼레 해전과 그라블리뉴 해전에서 무찔렀다.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은 해외 식민지 개척에도 힘을 기울여 동인도 회사를 세우는 등 밖으로도 힘을 떨쳤다. 동인도 회사란 17세기 초 동양에 대한 무역권을 도맡기 위해 동인도에 세운 회사로 후추, 커피, 사탕, 면포 등 동인도의 특산품을 독점했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계속돼 나중에는 식민지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100년 전쟁으로 영국의 세력을 몰아낸 프랑스에서는 16세기에 들어서 르네상스의 꽃이 피었다. 17세기에 앙리 4세의 뒤를 이은 루이 14세는 왕권의 강화와 국력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는 파리 교회에 웅장한 바이루사유 궁전을 짓고 문학, 과학, 음악, 미술, 건축 등의 각종 아카데미를 세웠고, 국왕의 보호 아래 많은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와 프랑스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사람들은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불렀다. 프랑스도 오랫동안 번성하지는 못했다. 루이 14세는 무력으로 귀족들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을 썼다. 그는 귀족들을 축제, 연회, 연극, 무도회 등에 빈번히 초대했고, 그럴 때마다 귀족들에게 새로운 복장이나 예절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화려한 귀족의 예절과 접대법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계속 새로이 만들어지고, 귀족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예절을 배우고 의상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가난해졌고 국왕의 총애를 얻으려고 비굴해졌다. 지난날에는 강력한 왕의 견제 세력이었던 귀족들이 이제는 왕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지기만 기다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들은 점점 절대 왕정으로부터 멀어졌다. 1690년의 전염병, 흉작, 수많은 세금들은 국민들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서서히 시민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프로이센과 30년 전쟁. 1618년 5월 독일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의 왕이 되면서 신교도를 몹시 탄압했다. 이에 화가 난 투른백작이 궁정에 들어가 황제의 신하를 2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페르디난트 2세는 이 사건을 개신교의 카톨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에스파냐의 개신교 탄압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스파냐의 구스타브 아돌프 왕은 곧 지원군을 보내 개신교 연합군을 무찔렀다. 이렇게 되자 독일에서의 개신교 세력은 파멸 직전에 놓이게 됐다. 이때 덴마크가 신교도들을 지원해 독일의 전쟁에 끼어들자 신구교 싸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프랑스의 제상 리슐리에는 에스파냐를 견제하기 위해 개신교를 지원했고 마침내 이 싸움은 국제전쟁이 되고 말았다.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30년 동안이나 전쟁은 계속됐다. 1648년 베스트팔렌에서 신교와 구교가 서로 승인한다는 조약을 맺고 30년 전쟁은 막을 내렸다. 이때 독일은 폐허가 됐는데 인구의 약 3분의 2를 잃어 유럽의 후진국으로 떨어졌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완전한 주권을 지닌 영방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나라는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이었다. 독일의 동북쪽에 위치한 프로이센은 30년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었으나 프리드리히 빌헬름 왕이 다스리는 동안 절대 왕정 체제를 위한 기틀을 잡았다. 프로이센의 절대 왕정 체제는 귀족과 국왕이 굳게 협력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영국이 근대 국가 체제를 갖추는 동안 독일의 프로이센은 봉건 국가 체제를 다져갔는데 주로 농업에 힘을 기울였다. 토지 귀족의 세력이 강해져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도 지배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뒤를 이은 빌헬름 2세는 대왕 또한 대제라 일컬었고 군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길렀다. 프로이센의 군대는 18세기 중엽에 유럽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 프리드리히 대제는 그가 정성 들여 키운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 확대를 꾀하였다. 그는 이웃나라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가 아들이 없자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섬유공업이 발달하고 석탄과 철이 풍부하게 묻혀있는 공업의 도시 실레제아를 무력으로 빼앗았다. 오스트리아의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는 화가 나서 1756년 러시아,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을 공격했다. 1759년에는 수도 베를린까지 몰리게 됐다. 러시아의 여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약해지고 영국의 프로이센을 지원하게 되면서 반격하기 시작했다. 1763년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을 맺고 프로이센은 슐레지아를 자기 땅으로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의 등장. 러시아는 프로이센과 거의 비슷한 때에 유럽 역사에 새로이 등장해 강대국으로 발전한 나라다. (17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이름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땅은 아주 넓었으나 국민들이 아시아나 유럽의 다른 민족들에 비해 문화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원주민은 슬라브라고 하는 아리안 계통의 인종인데 워낙 땅이 넓은 나라여서 국민들 중에는 황색 인종, 백색 인종 모두 섞여 있었다. 러시아가 뒤늦게나마 여러 부분에서 개혁을 서두르게 된 것은 표트르 1세가 황제에 오르고 나서부터였다. 표트르 대제는 교회나 궁정의 예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기술 분야에 있었다. 그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황제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배를 만드는 공장에 견습공으로 들어가 조선 기술을 익힐 정도로 매사에 적극적이었다. 25세 때 250여 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서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친선 방문이었지만 속셈은 선진 유럽의 군사 제도와 전쟁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는 데 있었다. 독일에서는 대포를 만드는 법과 포병의 훈련 과정을 익혔고 네덜란드 조선소에 갔을 때는 대전간 일이라든지 신발 만드는 일, 이를 뽑는 일까지도 배웠다. 표트르 1세가 러시아로 돌아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조선소 건설이었다. 러시아가 밖으로 세력을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다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네바강 기슭에 있는 페테르스부르크 조선소를 찾아가서 날마다 2시간씩 직접 감독했다. 페테르스부르크는 스웨덴과 싸워서 빼앗은 도시인데 그때 이곳은 러시아의 수도였다. 지금은 레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뀐 곳이다. 표트르 1세는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지어 생활 풍습까지도 바꾸었다. 러시아의 역사는 표트르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표트르 1세는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의 서구화 정책은 마침내 보수파와 불만을 일으켰다. 두 계파를 만들어냈는데 그 하나는 친슬라브파였고 또 하나는 서구파였다. 표트르 1세는 계속 서구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는 서방으로의 창을 발트해에서 마련하고자 했다. 발트해는 스웨덴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표트르 1세는 스웨덴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덴마크, 폴란드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스웨덴과 싸운 전쟁을 북방전쟁이라 하는데 이 싸움에서 발트해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은 사계절 배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얼어붙지 않는 항구를 건설했다. 표트르 대제는 가난한 농부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왕이 하층 계급의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하여 친슬라브파들이 불평했지만 그는 왕비를 죽는 날까지 사랑했고 나라까지도 이 왕비에게 물려주었다. 뒷날의 예카테리나 대제가 바로 이 표트르 대제의 왕비다. 표트르 대제가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 궁전의 온갖 음모로 37년 동안에 6명의 황제가 바뀌었다. 그러다가 표트르 3세의 황후 예카테리나가 황제에 올랐다.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폴란드를 희생시켰고 폴란드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분할돼 1795년에는 지구 위에서 사라진 나라가 됐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국이 될 때까지 폴란드는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유명한 작곡가 쇼팽은 조국 폴란드를 떠나 파리로 옮겨갈 때 사랑하는 조국의 흙을 담아갔다고 한다. 예카테리나 2세는 폴란드를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남하 정책을 펴 오늘날의 흑해와 크림반도의 일부분을 확보하는가 하면 동방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북방 알래스카에까지 세력을 떨쳤다. 예카테리나 2세의 계속된 남하 정책은 코삭 부족과 농민들이 합세해 일어난 푸가초프 반란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푸가초프는 농노들에게 자유와 토지를 나눠줄 것을 내세워 남동 러시아를 휩쓸고 모스크바로 쳐들어갔다. 오합지졸인 반란군은 곧 진압됐다. 2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이 반란의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의 소설가 푸시킨의 작품 대위의 딸 속에 잘 그려져 있다. 예카테리나 2세는 문학을 사랑하고 학문을 존중했으며 스스로도 훌륭한 책들을 많이 저술했는데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펴낸 예카테리나 전집은 12권이나 되며 그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플루타크 영웅전의 번역 작품도 들어있다. 예카테리나 2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지배계층과 민중과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이것이 나라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러시아는 계속 유럽의 후진국으로 남게 되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1603년 3월 24일) 엘리자베스 1세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평생 독신을 고집한 여왕이므로 후계자가 없어 튜더 왕조는 끊어지고 말았다. 왕가의 가장 가까운 혈통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정하고
왕실이 왕가의 사람들을 찾으니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가 눈에 띄어 왕실은 그를 영국의 왕으로 모셨다. 그때 제임스는 37세였는데 위엄도 없었고 혀가 너무 길어 말이 분명하지도 않은 데다가 수다쟁이였다. 제임스 1세가 가장 잘못한 행동은 의회와의 마찰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국의 왕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의회가 국민을 위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왕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금지시키곤 했다. 영국 의회는 왕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 왕자 찰스와 스페인의 공주와 혼인 문제를 기회로 다음과 같이 제임스 1세에게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의회의 자유와 권한은 영국 국민이 옛날부터 이어받은 재산이다. 국왕, 국가, 국토 방위, 영국 교회의 수호에 관한 모든 일들은 마땅히 의회가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들은 제임스는 몹시 화를 냈고 의회록을 찢어버리는가 하면 의원 7명을 체포했다. 그 중에 존 핌이 끼어 있었는데 그는 의회의 지도자였고 바로 의사록을 쓴 사람이었다. 제임스 1세의 독재에 영국 국민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 항거했지만 제임스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제임스 왕의 아들인 찰스 1세는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왕에 걸리는 신이 내린 것이라고 고집했다. 그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눈이 밝지 못했다. 의회는 마침내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원서를 왕에게 제출했는데 이를 권리청원이라고 한다. 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9명의 의원을 런던 탑에 감금시킨 뒤 의회의 간섭 없이 정치하기로 결심했다. 그 뒤 찰스 1세의 전제 정치는 11년 동안 계속됐고 청교도에 대한 국교회의 압박도 더욱 심해졌다. 영국 상원도 권리청원을 찰스에게 보냈다. 찰스 1세는 마지못해 권리청원을 받아들였다.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매한가지였다. 1642년 국왕과 의회 사이가 나빠져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의회를 따르는 의회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은 처음 2년 동안은 왕당파에게 유리해 의회파는 수차례에 걸쳐 패배를 맛보았다. 의회파의 올리버 크롬웰이 청교도를 중심으로 철기대를 앞세우고 나오자 싸움의 양상은 바뀌었다. 1646년 초 전투가 끝나고 내란은 한때 수습됐다. 절대 권력을 군사력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의회파는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로 각각 대립해 분열됐다. 크로멜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파는 왕을 체포하고 장로파를 의회에서 몰아내고 수평파를 억눌러 권력을 잡았다. 의회는 1649년 국왕을 재판부에 회부해 사형에 처한 뒤 자유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했다. 이것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수년간 영국은 혁명국의 사령관인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1653년 봄, 크롬웰은 의회를 해산하고 스스로 호민관이라는 직위에 올라 왕과 똑같은 권력을 행사하며 독재 정치를 펼쳤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음주, 간음, 도박, 투기 등을 엄금했고 모든 사치와 낭비, 오락 등은 청교도 생활 자세와 어긋난다며 멀리했다. 크로멜이 죽은 뒤 영국은 왕정체대로 돌아갔으나 절대적 왕권과는 거리가 먼 입헌 군주 정치로 되돌려졌다. 17세기 초 영국의 정치는 의회 만능주의였다.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은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크롬웰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뒤를 이어 호민관에 올랐으나 무능해 몇 달 만에 물러났다. 영국 사람이 맞아들인 새 영국 왕은 그들이 죽인 찰스 왕의 아들인 찰스 2세였다. 찰스 2세는 방탕하고 욕심이 많았으며 사치를 매우 좋아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면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의 목을 베기도 했다. 찰스 2세가 저지른 일 중에서 가장 나빴던 것은 프랑스 루이 14세와 1670년에 맺은 도버 밀약이었다. 이 밀약은 찰스 2세가 자신이 이익을 위해 그때 영국 번영의 기초인 상공업 분야의 이권을 적국인 프랑스에 몰래 팔아넘긴 것이다. 찰스 2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도 가톨릭에 대한 친근감을 갖는 한편
왕당파의 한 통속이 되어 지난날의 국왕들처럼 독재를 하며 청교도를 탄압했다. 의회는 다시 국왕에 대항해 제임스 2세를 내쫓고 그의 딸 메리의 남편인 윌리엄 공을 왕위에 오르게 했다.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 국왕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고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오늘날까지 의회 정치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황제의 신분을 숨기고 공장의 견습공으로 들어간 표트로 대제. 제 스타일인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몇 번의 실패는 어쩌면 필수죠. 너무 오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걷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쉬운 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쉬운 4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